야, 진짜 이 근처에 떨어진 건 맞아? 마지막 촬영 장면 보면 여기가 분명하긴 한데. 나는 말끝을 흐렸다. 동아리 부장인 현규가 인상을 쓰며 머리를 북북 긁었다. 그야 속이 쓰릴만도 하다. 간신히 타낸 쥐꼬리 많은 동아리 예산을 모두 투자해 만들어진 드론이 그 기념비적인 전여비행을 시도하자마자 추락해 사라진 것이다. 이래서야 다음기 예산 추진은커녕 당장 내일부터 동아리 존립이 위험할 판이었다. 야, 그 영상 다시 틀어줘봐. 드론의 GPS와 연동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몇 번이나 조작해보던 현규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심드렁한 얼굴을 하고 이미 몇 번이나 반복 재생한 그 영상을 스마트폰 화면에 띄웠다. 드론을 출발시키는 얼간이 같은 나와 현규의 얼굴이 점점 멀어지고 전기 모터의 소음과 함께 하늘로 떠오르는 화면. 단풍이 든 산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넓은 시야와 평범한 숲의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곧 뭔가 문제가 생긴 듯이 가벼운 동체의 파쇄음과 함께 급격히 고도가 하락하는 화면. 드론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추락한 드론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은 나무에 기대어 뒷모습만이 얼핏 보이는 여성과 그 앞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는 듯한 남자의 실루엣이 끝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GPS가 끊긴 건 이 산이야. 올라가 봐야겠는데. 아우, 미치겠다 정말. 야양할 만한 장비도 안 가져왔는데. 현규가 슬슬 기울기 시작하는 해를 보며 푸념을 했다. 도심지에서는 드론 운행 제한이 있는지라 이런 한적한 곳까지 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차라리 어딘가의 학교 운동장을 빌려 운행해 볼 것을. 부품들의 성능을 시험해 보겠다고 굳이 도시 외곽까지 나온 참이었다. 그리 높은 건 아니라도 산은 산이었고 이런 곳을 뒤지려고 들었다간 이미 오후에 접어든 시간상 단숨에 해가 지고 말 것이다. 한참이나 옥신각신 서로를 비난하던 우리는 결국 드론을 회수해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름도 모를 이 낯선 산은 생각보다도 험준하고 오르기가 어려웠다. 애초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 드문 곳이라 그런지 등산로도 없어서 숫째 네 발로 기듯이 올라가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드론이 촬영하던 영상은 마지막에 흐릿한 화면을 제외하면 모두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이라 탐색에 참고할 만한 건 로스트 직전의 GPS 코드뿐. 특별히 찾기 쉬울 법한 포인트라고는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산속에 적어도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 어쩌면 사람의 흔적을 쫓아가면 마지막 장면의 인물을 만나 길 안내를 부탁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야, 여기 발자국이 있다. 현규가 소리친 곳을 향해 가보자 얼마 전에 찍힌 듯한 선명한 운동화 자국이 보였다. 대충 우리의 발로 가늠해 보니 사이즈가 제법 큰 것이 아마도 영상 말미에 웃고 있던 그 남자의 발자국인 것 같았다. 단서가 보이자 물 한 병 들고 오지 못한 산행임에도 그럭저럭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아직은 해가 눈에 띄기 기울지 않았으니 어쩌면 밤이 되기 전에 드론을 찾아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야, 근데 참 팔자도 좋다. 어? 뭐가? 아니, 마지막 영상 화면 말이야. 딱 봐도 프로포즈 중인 거잖아. 현규가 이죽거렸다. 과연 반쯤 잘리긴 했어도 남녀의 형상을 생각해보니 그런 구도였다. 아무리 봐도 여자의 키가 너무 크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귀가 맞아떨어진다. 나무에 기대어 선 여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은 남자.
아마도 웃으며 반지를 꺼낸 거였을까? 그러게 부럽구만. 누구는 이 주말에 텁텁하게 남자놈이랑 산이나 타고 있는데 말이지. 누군들 좋아서 이러고 있겠느냐 말이지. 젊은 날을 기계와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로선 부럽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다행히 우리의 짐작이 틀리지 않은 듯 슬슬 눈에 익은 풍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숲의 풍경이란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상공에서 보던 각도가 있으니 그럭저럭 길을 분간할 만큼은 되었다. 곧 GPS가 마지막으로 지켰던 곳까지 오자 목적지가 거의 손에 잡힐 듯 했다. 나보다 앞서 걷던 현규가 아타는 소리를 내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야, 저기 있다. 현규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자 숲을 한 구석에 긁히고 부딪힌 자국이 선명한 드론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흙을 털어내고는 면밀히 드론을 살피던 현규가 곧 환하게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생각보다 크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드론이 보냈던 영상처럼 공터 비슷하게 사이가 널찍한 관목들 사이로 유독 크게 솟은 나무가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현규가 입가에 손을 올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야야, 아직 그 사람들 있나 봐. 방해 안 되게 후딱 내려가자. 현규의 손가락이 향한 그 방향을 바라보자 드론의 영상에도 찍혀있던 그 여자가 아직 나무에 기대어선 모습이 보인다. 변죽좋게 웃으며 걸음을 옮기는 현규를 따라가려던 나는 순간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야,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냐? 생각해보니 이상한 것이다. 드론이 추락한 것은 못해도 3시간 전이다. 그리고 여자의 자세는 물론 자세히 찍힌 건 아니었지만 대충 보기에도 영상과 똑같다. 3시간 동안이나 산속에서 똑같은 자세라고? 내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현규가 조심스레 나무로 다가간다. 분명 아무리 목소리를 낮췄더라도 우리가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법도 한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다가간 소리가 들리고 있을 텐데 여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여자에게 다가간 현규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는 가늘게 떨리는 팔로 여자를 가리키며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황급히 다가선 나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자는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푸른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여자의 목에 굵직한 밧줄이 감겨 나무에 걸려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산을 올라오면서 보았던 그 발자국은 명백히 남자의 것임이 분명한 큰 발자국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마침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던 듯 깊게 패인. 나는 영상이 찍혀있던 남자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며 자각했다. 우리의 드론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영상은 여느 커플이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여자의 시체를 자살로 위장해 숨기고 있던 어느 미친 남자의 범행 현장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내 친구인 홍조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야. 이름이 홍조사인 건 아니고 나도 그렇지만 그 친구의 취미가 낚시라 빛자 별볼일 없는 실력에 서로 홍조사니 김조사니 하며 높여 부르는 신용을 하는 거지. 하여튼 한 달 전쯤인가 이 홍조사한테서 낚시 스팟 구걸이 오더라고. 사실 나는 그리 내키지 않았어. 이 홍조사라는 놈이 워낙 이기적인 놈이라 낚시 포인트를 받아 먹을 줄만 알지
제 건 풀지도 않는 데다가 한 두어 번 소개해준 저수지에 베스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즐겨 찾던 떡붕어 낚시 포인트가 죄다 베스 천지가 돼버렸거든. 이 베스라는 놈이 낚는 손맛 하나는 끝내주는데 번식력이 워낙 좋고 다른 물고기를 죄 잡아먹는지라 암수 한 쌍 풀어놓으면 어느 낚시터든 간에 그 꼴이 돼버려. 당연히 그 흙내나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리도 없으니 저 혼자 손맛 보겠다고 근처 생태계 다 파괴하고 지는 질리면 땡. 그러니 내가 무슨 포인트를 소개시켜주고 싶겠어. 그러다 머리에 딱 떠오른 게 살목지라는 데였지. 원래도 습지라 여름엔 독사독충 천지인데다가 스산에서 물은 맑고 자리도 좋은데 다들 좀 꺼려하는 포인트였거든. 난 좀 그런 자리는 피하는 편이라 어차피 가볼 일도 없겠다 싶어서 거길 소개해줬지. 홍조사는 GPS를 찍어보더니 아주 난리가 났대. 거기가 워낙 소문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근처 사진만 보면 딱 좋은 포인트거든. 당장에 지 차에다가 루어며 낚싯대를 챙기더라고. 아마 당장 그 주 주말에 홀로 차를 타고 내려갔나 봐. 낮에 집안일 처리하고 저녁이 다 되어서 도착한 저수지 물이 그렇게나 좋았대. 당장 포인트를 잡아서 찌를 들이우고 싶었지만 중랑까지 내려간 마당에 밤새 운전해 돌아올 생각은 없었으니 우선 야행할 준비가 우선이었지. 다행히 여느 저수지와 다르게 주변이 평평해서 물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텐트를 치고 고페리며 버너, 고체 연료를 꺼내고 라면부터 끓여 잡섰다더군. 1인용 원터치 텐트라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도 그새 해가 졌는데 그게 또 절경이었다나 뭐라나. 배도 채웠겠다. 텐트 안에 펴둔 침낭에는 핫팩도 몇 개 채워뒀겠다. 이제 본격적인 밤이 되었으니 그때까지 바짝 달아있던 몸을 이끌고 홍조사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대. 그런데 이게 웬걸.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물가 여기저기에 떡붕어며 다른 물고기들이 수면을 건드리는 게 보였는데 희한하게 밤이 되니까 잠잠하더라는 거야. 까맣게 가라앉은 수면에 아무리 찌를 던져봐도 입질이 전혀 없었대. 처음엔 이것저것 낚을 생각에 신이 나 있던 홍조사는 대번에 입이 툭 튀어나왔지. 혹시 물 아래로 가라앉았나 싶어 물바닥까지 들이우는 루어로 미끼를 바꿔봐도 입질이 없었대. 이놈이 인성은 더러워도 낚시엔 제법 소질이 있어서 같이 털을 잡는다 치면 나보다 한 배 반은 더 잡는 놈인데도 시계를 보니 그때쯤이 밤 9시 정도였대나? 이 정도로 공칠 것 같으면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가 쉬는 편이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 야, 이 연병할 놈아! 홍조사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가 욕지거리를 하며 내려오더래. 그냥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차 옆에 차려둔 텐트를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 막 쥐고 흔들더라는 거야. 홍조사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지. 다 늙은 노인네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새 사방에 텐트 고정용으로 박아둔 핀이 반 이상 튀어나온 상태였대.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남의 텐트를... 오메, 이 넋 빠진 놈이 해놓은 꼴 보게. 이 정신머리 쏙 빠진 놈이 나 누군 줄 알 생각 말고 얼른 꺼져. 여기다가 문 꺼놓고 있으면 무슨 손님이 들 줄 알고. 홍조사는 그래도 나이 꽤나 드신 양반이니 대화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도무지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더래. 그새 핀이 다 빠졌는지 텐트는 꼴조채로 들썩들썩하고 결국 홍조사가 거의 밀치다시피 할머니를 떼어냈지. 이놈이! 아유, 좀! 왜 남 낚시하는 데 와서 난리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뭐나 된다고? 할머니는 그 뒤로도 한참이나 치근거렸대. 텐트를 잡고 흔들면서 당장 나가라는 둥 오살할 참놈이라느니 온갖 욕적을 섞어서 거의 30분 가까이 말이야. 그쯤 되니
홍조사도 슬슬 노인네 나이값 쳐주는 것도 짜증이 났지. 결국 이놈도 할머니한테 맞대거리를 하면서 대들었나 봐. 아, 이 연병을 놓친 내가, 씨. 당신이나 썩 꺼져. 회 쳐다 죽일 놈이. 가요, 좀. 에이씨, 운수가 사나울라니까, 별. 아무리 성질이 사나워도 노인은 노인인지라 홍조사가 아예 본격적으로 대들고 드니 아까처럼 악다구니는 못 부리더래. 한참이나 서로 눈만 흘기면서 시건덕대던 노인네는 결국 획소리 나게 몸을 돌리고선 올라가 사라졌다더군. 괜히 성질에 불붙은 홍조사만 손해였지. 손맛이라고는 한 번도 못 봤지. 이러고 소란을 떨었으니 밤낚시도 글렀고 시계를 보니 얼마나 징하게 난리를 부렸으면 10시가 다 돼 가더라는 거야. 결국 홍조사도 다 집어치우고 잠이나 자자 싶은 기분이 되었지. 물론 그 한밤중의 난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는데 낚싯대들을 거두려고 도로 자리를 잡았던 물가로 내려와 봤더니 예비용으로 펴놨던 두 번째 낚싯대가 안 올라오더라는 거야. 아까 물에 반쯤 담궈둔 채로 뒤쳐 올라갔을 때 돌 사이에 끼인 것 같더래. 우라가 치미는 속을 간신히 삭히며 가슴팍에 달아놓은 미니 랜턴을 켜려는데 얼레 이것도 목통이네. 그쯤 되니까 이 홍조사도 성질이 막 뻗쳤지. 아닌 밤중에 웬 미친 할망구랑 시비는 붙었지. 물 흐르는 개울도 아닌데 대체 무슨 수로 낚싯대는 저 검은 물속에 박혔는지. 아휴, 18하며 돌뿌리를 걷어차고는 물에서 꺼내뒀던 메인 낚싯대 하나만 접어서 텐트로 들고 들어갔대나. 어차피 이 오밤중에 사람도 없겠다. 새벽에 해 뜨는 거 보이면 나와서 뽑을 속셈이었대. 물론 자러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 그 할망구가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고정용 피는 다 뽑혀서 저수지 쪽으로 입구를 열어놨던 텐트가 다 돌아가서 언덕 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아예 반바퀴가 돌아가 버린 거지. 비닐에서 꺼내 던지기만 하면 펴지는 1인용 텐트라 늙은이 힘으로도 그만큼 움직여버린 거였어. 원래 같으면 당장 핀을 다시 박아서 고정을 해야겠지만 낮에는 맑았던 날씨가 구름이 꼈는지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제 손에 든 낚싯대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 그것도 불가능했대. 열이 뻗친 홍조사는 그래 될 대로 돼버려라 싶은 심정에 비싼 낚시 장비들만 대강 모아다가 차에 갖다 두고는 그대로 텐트로 들어가 버렸다나. 어차피 바람도 거의 없고 사방이 평평하니 굴러떨어질 염려는 없었으니까. 물론 성질이 난 와중이니 한동안 시근덕거렸지만 그게 또 나름 운동이랍시고 잠은 금방 왔더래나봐. 침낭에 던져뒀던 핫팩이 그새 따끈하게 달아올라서 그럭저럭 잠자리도 편했고. 근데 잠들고서 한 몇 시간은 지났을라나. 아직 사위가 캄캄한 와중에 이 친구가 등이 너무 베기더라는 거야. 척척하고 딱딱한 게 등에 계속 닿아있으니 핫팩이 다 소용이 없도록 거슬리더래. 아이씨 뭐야 하고 잠에서 깨봤더니 자기가 텐트 구석에 등을 기대고 옆으로 잠들어 있더래. 원래도 똑바로 누워선 못 자는 타입이라나. 아마 어디 나무에라도 등이 닿았나 몽롱한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침낭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가 없더란 말이지. 주변은 확 트인 평지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었잖아. 만약에 텐트가 굴렀으면 자기가 그걸 모를 리 없고 뭔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다고 침낭에서 나가긴 싫고 결국 한쪽 손만 뒤로 뻗어서 자기 등을 비기고 있는 그 딱딱한 거를 더듬더듬 만져봤지. 굵기는 아마 발뚝 정도는 될까. 물가에 사는 어린 나무들보다는 좀 더 굵었는데 단단한 정도를 보면 그것보단 좀 더 나았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걸 봐도 나무 같진 않았다나 봐. 그리고 더듬던 손이 바닥 근처까지 가니까 뭔가 턱 잡히더래. 그건 발이었어.
납작하게 펴진 모양. 손끝에 닿는 텐트 너머 발톱의 감촉까지 확실했지. 뭐지? 근처 주민이 텐트 펴진 거 보고 온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상해보니 너무 이상하잖아. 발톱이 만져지는 걸 보면 맨발이란 소린데 아무리 늦여름이라도 물가 주변은 추우니 맨발은 말이 안 돼. 거기다 등을 베기던 것은 홍조사의 머리부터 종아리까지 빼곡했거든. 그럼 못해도 10명 가까운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는 건데 뭔가 알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고 잠이 확 깬 홍조사도 슬쩍 눈을 떴지. 얇은 노란색의 텐트 천 너머로 살짝, 아주 살짝 밝아진 기미가 들어오더래. 아마도 해 뜨기 직전이었던가 봐. 차마 움직이거나 뒤를 돌아보진 못하고 침을 꼴깍 삼키면서 가만히 눈만 떴는데 닫힌 텐트 문 구석에 뭔가 보이더래. 환기용으로 아주 조금만 열어놓은 지퍼 구석에 손가락 4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사람 살점 같지 않게 혈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퉁퉁 부른 손가락 4개가 텐트 문의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야. 사방이 깜깜했으면 아주 몰랐을 텐데 오히려 서서히 햇볕이 산마를 넘는 와중이라 희미하게라도 보였던 것이지. 그리고 곧 지익 하는 소리가 들렸어. 손가락이 텐트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소리가. 저렇게 잡고 있으려면 아마 밖에서 아예 누워있어야 할 텐데 대체 어떻게 힘을 주는 건지 노란색 텐트 천이 사정없이 일그러졌대. 문을 열려는 것도 아니야. 단지 그 조그마한 틈새를 잡고 고정되지 않은 텐트를 통째로 잡아당겨서 돌리려는 거였어. 지익지익하고 서서히 텐트가 돌아가고 정신줄을 놓고 누워있는 홍조사의 등에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여러 둥근 기둥이 연달아 부딪혔어. 자기 등 뒤에만 서 있는 줄 알았던 그 청체물을 사람들이 아예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야. 어떡하지? 그러고 넋을 놓고 있던 와중에 손에 잡혀 벌어진 텐트 틈으로 점점 바깥 풍경이 변하더래. 조금씩 텐트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자기가 깨어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숨죽이고 있던 것도 내팽개치고 홍조사가 정신없이 일어섰어. 근데 뭘 어떡해? 자기도 나가서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것 아니면 아예 텐트를 붙잡고 돌리는 손을 어떻게 막아? 그렇게 어버버하는 사이 점점 저수지에 찰랑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홍조사가 문으로 달려들었지. 저 손가락만 떼어내면 된다는 생각이었대. 조그만 텐트를 가로지르듯 몸을 던지고 물에 푹 젖은 지점토 반죽처럼 축축하고 탄력없는 살점이 홍조사의 손에 닿았어. 힘을 주면 뭉그러질 것 같은 감촉에 소름이 돋던 것도 잠시. 바닥에 엎어져서 손가락을 떼어내려고 힘을 주는 홍조사의 눈이 뭔가와 마주쳤어. 벌어진 텐트 문 너머로 아마도 손에 쥐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과 말이야. 손이 당기는 자세에서 예상한 것처럼 옆으로 누운 얼굴이었대. 손가락처럼, 아니 손가락보다도 훨씬 더 퉁퉁 불어서 거의 낡은 축구공처럼 부푼 얼굴. 탄력 없이 울퉁불퉁 불기만 한 젖은 살점이 푹 젖어서 물을 뚝뚝 흘리는 채로 옆으로 누워있더래. 시체처럼 퍼런 얼굴이 어느새 다 돌아서 저수지와 마주보는 텐트 문 너머에 바짝 붙어있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확 손가락을 떼어내려고 그걸 붙든 홍조사의 손을 잡아당겼다대.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한낮이었다나 봐. 등이 욱신거려서 눈을 뜨고 보니 이게 웬걸. 분명히 텐트 문도 닫고 침낭까지 뒤집어 쓰고 잠들었었는데 대체 무슨 영문인지 텐트는 다 벌어져서 저 멀리 둥글고 있고 자기는 돌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나 봐. 꼭 누구한테 끌려 나온 것처럼 양팔이 앞으로 당겨진 채 엎드린 몰골로 말이야. 그제서야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구나 싶었던 홍조사가 정신없이 짐을 챙기는데, 그 와중에도 잠들기 전에 돌부리에 걸렸던 예비용 낚싯대가 떠오른 거야. 불이 나게 달려가서 꺼내보니 마치 걸린 적도 없다는 듯 훅 들리더래. 그런데 그 물고기 모양의 플라스틱 루어 끄트머리에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길이도 서로 다른 머리카락 수십 가닥이 얽혀져 있더래. 2번 볼 있나? 비싼 낚싯대고 나발이고 비명을 지르면서 내던져 버렸지. 다시는 여길 오나봐라. 이를 딱딱딱 떨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홍조사는 또다시 쓰러질 뻔했대. 잘 들어가지도 않는 텐트를 억지로 구겨서 비닐에 넣고 있는데 텐트를 거둔 자리 주변에 길게 젖은 자국이 있었대. 꼭 사람 한 명이 가로로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로 말이야.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마트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밝게 켜진 조명과는 다르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주파수가 덜 맞춰진 라디오 채널에 치직거리는 자본뿐이었다. 하긴 걸그룹의 타이틀곡이라도 나왔다면 오히려 꽁지를 말고 도망쳐야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혼자고 이런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그룹원과 마주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수학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도심지 주변의 마트들은 이미 진작에 털려서 유령의 집이 되었거나 생존자 그룹들의 농성 요새가 된 지 오래였지만 여기처럼 한적한 고속도로의 휴게소 마트는 다르려 예상한 것이 정답이었다. 매대에 적혀진 가격표는 마트는커녕 편의점보다도 살벌했지만 알게 뭔가. 어차피 돈을 낼 사람도 받을 사람도 심지어 현금 가치도 전부 사라진 지 오래다. 가방 속에서 휴대용 버너를 꺼내 설치를 하고 끼니를 준비한다. 생수가 들어찬 냉장고를 발견했으니 오랜만에 한 끼 정도는 사치를 부릴 마음이 났다. 통조림 햄과 참치, 버장김치를 뜯어 물을 붓고 끓이자 모자란 내 실력으로도 그럭저럭 김치찌개와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식욕을 돋구는 벌건 국물이 끓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마른 세수를 몇 번 하고는 생각에 잠겼다. 주제는 언제나 동일하다. 그날에 관한 것이다. 물론 정확히 말해서 내가 그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진 않다. 나는 한적한 연안의 등대를 지키는 등대직이었고 따라서 전 인류의 일부분이 단숨에 사라진 그날에도 도심의 혼란과는 무관하게 평온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그 이후 오랜 시간 떠돌면서 주워 모은 파편들을 정리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바로 광고였다. 나로서는 명확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날 공중파와 지상파 그리고 온라인 웹사이트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방송 채널에서 모종의 광고가 시작되었다. 직접 보지도 못했고 볼 생각도 없는 나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모종의 드로잉쇼와 비슷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한다. 책상 위에 올려진 사절지 정도의 큰 종이와 2개의 손이 등장했다. 잠시 주춤거리듯 떨리던 오른손이 종이 옆에 놓여있던 연필을 붙잡는다. 그러고도 꽤나 오랫동안 적어도 몇 초 이상은 그 손은 망설였다. 아마도 자신이 하려는 짓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 망설임은 시청자의 흥미를 끊기보다는 오히려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을 것이다. 점 하나를 찍은 채 한참 동안 정체하던 손은 곧 도화지 위를 질주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내가 사실로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손이 도화지 위에 어떤 괴물의 초상을 그려다는 것이다.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괴물의 전신을 말이다. 아직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남겨진 몇몇 평가에 의하면 그림 실력은 매우 준수했다고 한다. 하긴
그 손의 묘사 능력이 부족했다면 그 이후의 일은 터지지도 않았을 테니까. 여하튼 그 기묘한 실시간 드로잉쇼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 더 크게 일어났다. 인터넷에서는 광고의 목적조차 밝히지 않은 채 시작하고 끝난 드로잉쇼에 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신작 공포 영화의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다. 새로 개발된 온라인 게임의 홍보 목적 영상이다. 등등. 곧 영상 말미에 완성되었던 괴물의 그림이 스크린샷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을 떠돌았고 사람들은 그림을 분석하며 즐거운 소란을 떨었을 것이다. 문제는 광고가 진행되고 약 3시간 정도 후부터 일어났다. 온갖 종류의 추론이 오고 가는 인터넷 토론장의 한 구석에 한 가지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광고를 보았던 사람들 여러 가운데 한 사람이 실제로 그 괴물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글이었다. 그는 광고에서 나왔던 그림의 묘사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괴물이 실제로 자신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들 또한 그 괴물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물론 이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캬, 이 집 광고 잘하네. 무슨 영화인지 몰라도 노이즈 마케팅 지렸다. 아마 그런 반응이 오갔을 것이다. 장산범 이야기처럼 지나치게 잘 만들어진 괴담은 허위 목격자의 제보와 함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법이니까. 문제는 그로부터 1시간쯤이 더 지났을 때 목격담이 폭발적으로 불어났다는 데 있다. 다들 그때쯤부터 뭔가 사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괴물은 실존했다. 그것은 그림에서 묘사되었던 그대로 매우 잔인하고 흉폭했으며 어쩌면 당연하게도 식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괴물로서는 충분하고도 남는 미덕을 갖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괴물은 고전적인 괴수답게 일체의 물리적 공격에 대해 완전한 내성을 갖추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괴물이 실존하긴 실존하되 오직 피해자에게만 실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괴물의 외견이 묘사된 그 그림을 보는 즉시 준비는 시작된다. 그 괴물을 추상적으로라도 더듬어 볼 수 있는 단서만 충분히 갖췄다면 낙서도 상관이 없다. 둘째, 괴물의 정보를 갖게 된 사람이 상상을 시작한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식으로 울부짖을까 하는 사소한 거라도 괜찮다. 그 와중에 상상은 점점 구체화되고 묘사는 세밀해진다. 셋째, 괴물의 외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상력을 모두 갖춘 피해자의 주변에서 괴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다만 그 괴물은 오직 피해자에게만 보이고 영향을 준다. 괴물이 2m짜리 발톱을 가지고 있고 그걸 휘두른다고 해도 피해자 주변의 건물이나 사람들에게는 일절 영향이 없다. 물론 피해 당사자는 단숨에 도살장을 거친 돼지고기 더미와 비슷한 꼴이 되겠지만 결국 그 정체불명의 드로잉쇼는 광고를 통해 벌어진 유사 일의 최악의 테러 행위였던 것이다. 심지어 아직 사태가 명확하지 않던 시점에 인터넷을 통해 괴물의 초상이 퍼진 끝에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용이 주도하게도 광고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금요일 저녁쯤이었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진지한 주제가 되었던 것은 새벽녘이었다. 대응은 늦어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주말 아침 병원에게 일어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수십만 건 이상의 인명피해였다.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 옆에서 토막난 채 발견되는 가족의 모습은 단숨에 일상을 박살내버렸다. 정부는 서둘러 단속을 시작했지만 당연하게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 옆집 누구씨가 잔인하게 죽었다. 윗집 아무개씨도 그렇다더라. 그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의 짓이라더라. 그 괴물은 어떻게 생겼다더라. 정체불명인 것을
정체불명인 채로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논제에 가까웠고 무분별한 소문의 확대 재생산 끝에 결국 이 꼴이 난 것이다. 아마도 나처럼 운이 좋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상 매체나 사회적 교류와 단절된 채 살아가던 사람이 아주 없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모종의 병이나 장애로 상상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극소수의 얼마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말에 감염되어 자신만의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에게 살해당했다. 심지어 사태의 끝 무렵에는 일종의 자폭 테러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 외 그런 괴담이 있지 않은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미끼로 해서 병에 대해 감춘 채 여러 대상과 동침을 해서 그 병을 퍼뜨린다는. 그것과 비슷하게 이미 괴물을 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습적으로 괴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전염시키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참 지독한 얘기지. 나는 쫄아붙은 찌개를 허겁지겁 해치우며 이런 생각을 했다. 광고 때문에 멸망하는 세상이라니. 플라스틱 빨대로 바다가 메워지는 것보다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이다. 선배님, 그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그 외에 요즘 유명한 거요. 이런 편의점 같은 곳에서 나온다잖아요. 귀신이요. 나는 정말이지 놀랍다는 표정으로 후배를 바라보았다. 그는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귀신이라니. 너 그런 거 믿는 타입이었던가? 재밌잖아요. 제가 원래 좀 고전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신세대는 이해하기 어렵네.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후배는 고리타분하다며 한참을 낄낄대고 웃었다. 정말이지 요즘 세대 친구들은 감정이 풍부한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귀신이라니. 그래봐야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런 소문은 어디서 듣는 거야? 챗GPT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조 배터리하고 오일을 좀 사려고요. 오른쪽 두 번째 코너에 있습니다. 손님이 오자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응대하는 걸 보니 근무에는 별 문제가 없겠군. 나사 빠진 소리를 하던 것 치고는 훌륭한 접객이었다.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자 후배는 다시금 싱글싱글 웃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챗GPT라니. 그거 아직도 있어? 용케 그런 고물이 돌아가나 보네. 제 동기가 얼마 전에 복구했어요. 걘 그런데 흥미가 있대요. 후배가 흥미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나 같은 구닥다리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빅데이터 기반의 AI는 시대가 지난 요즘 진작에 사장된 지 오래였다. 그걸 굳이 복구까지 해서 즐기려는 감각은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조 배터리 사려고요. 오른쪽 두 번째 코너에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손님이 왔다 가고 나는 흘깃 매대를 곁눈질했다. 한창 업무 시간 중이라 그런가 채워놓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새 물건이 꽤 많이 나갔다. 별 의미 없는 헛소리를 주절거리던 후배가 내 눈짓을 보고는 말했다. 물건을 한번 채워놓는 게 좋겠네요. 그러게. 내가 할게. 나는 천천히 카운터를 나서서 창고로 향했다. 매대를 가득 채우려면 보조 배터리를 35개 들고 나와야겠군.
딴 생각을 하다가 어쩐지 좀 뻑뻑한 오른다리가 신경 쓰여 잠시 내려다본 사이 순간 이질적인 무언가가 내 시야에 잡혔다. 냉장칸의 유리문 아래 선명하게 붉은 반점. 매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지 고작 1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는데.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던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붉은 얼룩에 가까이 다가갔다. 내 짐작대로 그건 분명히 붉은 핏자국이었다. 그것도 이제 보니 어쩌다 한 방울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닥이 트여있는 냉장칸 아래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핏물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냉장칸 너머 안쪽의 창고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크게 뜨인 충혈된 눈. 이마와 뺨이 온통 떼구정물과 피에 얼룩진 가운데 유독 선명한 흰자 위의 눈이 이쪽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바닥에 옆으로 누운 듯 바닥으로 쏠린 머리는 난잡하게 길고 떡져서 성별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공포인지 증오인지 모를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그것은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나와 눈을 맞춘다. 그 순간 내가 떠올린 것은 방금 전에 후배가 떠들던 편의점 귀신 이야기였다.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내게 시체 같은 몰골의 그것이 낮고 쉰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면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를 따라 바닥에 넘치던 피가 출렁였다. 도저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내 등 뒤쪽에서 후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 오른다리가 좀 이상해서. 나는 가능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몸을 일으키고 냉장칸 옆에 있던 문을 열고 창고로 들어갔다. 안에는 대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그 사람이 핏물에 얼룩진 몸뚱이를 옆으로 누운 상태였다. 역시 귀신 같은 건 없는 거로군. 난 그렇게 생각하며 선반으로 다가섰다. 온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다가가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내 쪽을 향해 뭔가를 들이댔다. 조악하게 무언가를 갈아서 만든 쇠붙이였다. 한마디라도 나에 대해 짓거렸다가는 반드시 널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나는 그가 내민 쇠붙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으로 그것을 대강 밀어버리고는 선반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그는 나의 이런 행동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혼란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매대를 충분히 채울 만한 물건을 품에 안고 나는 가만히 검지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댔다. 쉿, 조용히 해. 후배는 저보다 귀가 밝아요. 그는 떨리는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다가 여전히 칼을 내려놓진 않은 채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속삭였다. 잠깐만. 혹시 뭐 먹을 거 없어? 아니면 물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했다. 만약 내게 그가 말한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로 주고 싶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몸짓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편의점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난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물건들을 끌어안은 채 다시금 창고의 문을 나섰다. 그리고 최대한 그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바깥에서 창고의 문을 잠그었다. 도망치면 곤란해지니까. 매대의 물건을 진열하는 것은 몇 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후배는 내가 돌아오는 걸 보자마자 불통한 얼굴로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아니,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낮게 속삭였다.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던 후배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편의점 문을 통해 3명의 커다란 덩치들이 들어섰다. 후배는 아무런 말도 없이 손을 들어 창고 방향을 가리켰다. 덩치들 중에 가장 앞에 나와 있던 대장격으로 보이는 것이 고개를 끄덕이곤 곧장 그쪽을 향해 다가갔다. 잠겨진 문이 열리고 곧 창고 안에서 거칠고 축축한 파열음과 함께 높은 비명이 터졌다. 아마도 여자였던 모양이다. 그새 문을 열고 들어선 손님이 카운터로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보조 배터리하고 오일을 좀 사려고요. 오른쪽 두 번째 코너에 있습니다. 후배가 손을 뻗어 생필품 코너를 가리키자 손님은 금세 보조 배터리와 윤활유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직도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창고 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 있나요? 아, 근처 도축장에서 인간 하나가 도망쳐 나왔나 봐요. 저희 창고에 숨어 있었다네요. 후배는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손님은 참 별스러운 일도 다 있다는 듯 도축장이 흉을 보았다. 하기야, 오죽이나 관리를 못했으면 여기까지 사람이 도망쳐 나온단 말인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처리가 끝이 났는지 불룩한 배낭에 도망낸 것들을 담아 나온 도축용 안드로이드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푹 숙이곤 그렇게 사라졌다. 그래도 키가 170은 넘어 보이던데 잘게 다져서 수납하면 저 정도 배낭에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후배는 질린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인간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니 좀 놀랍네요. 인류는 번식력이 장점이었으니까. 아, 나 배터리 다 돼가네. 너 배터리 괜찮으면 창고 청소 좀 대신해 줄래? 나는 뽑아두었던 플러그를 끌어다 허리춤에 충전 단자에 꼽았다. 금세 허리를 따라 주입되는 전류가 배터리를 채우는 것이 느껴졌다. 신형 모델이라 나보다 배터리 효율이 월등히 좋은 후배는 나를 따라 충전 단자를 꼽는 대신 창고를 정리하겠다며 카운터를 나섰다. 편의점 창문 너머로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날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녁이 다 되어갈 쯤이었죠. 막내였던 현석이가 무전기로 식사 준비 다 됐다는 소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들 웃고 떠들면서 지하에 있던 식당으로 내려갔죠. 메뉴는 라면이었고요. 누구였더라? 어떤 선배가 그랬어요. 아, 면은 좀 그런데. 그래서 왜 그래나니까 꼭 저녁쯤 면 끓이면 다 못 먹게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다더라고요. 하긴 이 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어터진 라면 버린 경험쯤이야 새거센 얘기지만 근데 딱 그 말을 하자마자 사이렌이 터지더라고요. 아, 기억났다. 한수 선배였어요. 말하자마자 사이렌이 터지는 거 듣고 얼굴이 굳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다들 입은 딱 다물었어도 속으로 욕개나 했겠죠. 낡은 빌라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정신없이 장비를 챙겨 입고 현장에 도착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4층짜리 빌라였는데 맨 위층이 아주 활활 타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이상했죠.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면 보통 원인이 되는 첫 폭발이 일어난 다음 불길은 그보다 한참 적은 규모로 나거든요. 근데 그 빌라의 4층은 무슨 모직 공장이나 화장품 공장처럼
연소를 이어나갈 매개체도 없는 그런 가정집인데 불의 규모가 이상할 정도로 컸습니다. 특히 한 창문에서 치솟는 연기는 거의 공장의 굴뚝 같은 그런 수준이었고요. 현장에서는 빌라의 건물주였던 1층 주민이 재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켜서 인원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층에 4집씩 총 16가구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창백한 얼굴로 불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4층 주민이라고 했어요. 다친 곳은 없어 보이는데도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한 분이 아직 안에 있어요. 그렇게 더듬더라고요. 403호. 바로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집의 주민이 아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하는 사이 그 말을 들은 저와 선배 한 명이 내부로 진입하게 되었죠. 천만다행으로 건물의 골격은 크게 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화재로 인한 열이 계단통을 가득 채운 탓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폐가 타버릴 것 같았지만 그럭저럭 안전하게 사고 발생 지점까진 무사히 진입할 수가 있었죠. 4층의 현장도 상태가 그리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던 거대한 불길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을리고 좀 부서지긴 했어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가스 폭발이란 말이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딱 한 집, 철제문이 우그러져 으깨지고 내부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딱 한 집은 그렇지가 않았죠. 틀림없이 거기가 화재의 원인지였어요. 그곳의 내부는 참 기가 막히더군요. 내장재가 박살난 집 안쪽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무언가들이 활활 불타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집이라면 있을 법한 신발이나 옷이나 부엌용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 구분도 안 가는 것들이 떼거지로 모여서는 설마 쥐떼인가 싶어서 보면 그것도 아니었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이를 사려물고 할머니 부르면서 사방을 훑었죠. 대체 뭐가 타는 건지 새까만 연기와 불길만 사방에 가득한데 어느 순간 집 안쪽, 그러니까 밖에서 봤던 불길이 치솟던 방이 있는 쪽에 웬 검은 형체가 보였어요. 우리가 찾던 그 할머니였죠. 산발한 머리는 타들어가서 짧게 사방으로 뻗치고 있고 옷은 그을려서 넝마 같은 와중에 문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로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문을 밀듯이요. 저와 선배는 놀라서 다가갔죠. 고령의 나이에 여성의 몸으로 이 안에 있다가는 얼마 못 가서 죽을 것이 자명했으니까요. 어서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할머니의 몸을 붙잡는 순간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거칠게 몸을 흔들었어요. 이제 보니 할머니는 연기를 들이키고 정신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문을 안쪽으로 밀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흔한 사례죠. 방 안에 두고 온 귀중품 같은 것에 정신이 팔려서 탈출할 방법이 사라질 때까지 현장에서 버티는 사람은 의외로 많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안에 뭐가 있든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눈치챈 게 있었어요. 문에 달린 경첩이 바깥쪽으로 나 있더군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압력 때문에 열리지 않는 문을 몸으로 밀어 열려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힘껏 문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방이 연기로 막혀 먹먹한 데다가 장비를 뒤집어 써서 잘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그제서야 들리더군요.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요. 할머니가 잡아 버티고 있던 문의 문고리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 안쪽에 미처 나가지 못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 누군가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할머니는 문에 얼굴까지 가져다 부딪히며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문 너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비상사태였습니다.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던 건 둘째치고 바깥에서 관측하기에 할머니가 매달려 있는 문 안쪽의 방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불구덩이 속이었으니까요. 안에 누군가 있다면 서둘러 구조해야 했습니다. 저와 선배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전력을 다해서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힘을 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문에서 떼어낼 요량이었죠.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매달려 있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문을 향해서 전력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불안정한 자세인데 도무지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갔던 선배도 그리고 저도 체력이나 힘으로는 동년배에서 손에 꼽을만 했는데 마치 누가 할머니의 온몸을 그 자리에 용접해 놓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놓으시고 나가셔야죠. 어서요. 죽어! 죽어! 죽어버려! 불타 죽어버리라고! 저희가 떼어내려 하면 할수록 할머니는 오히려 전력을 다해서 문을 밀어댔어요. 상반신과 머리, 어깨와 뺨을 모두 문에다 붙이고서. 생각해보면 내부의 온도를 생각해봤을 때 나무로 된 문은 둘째치고 새로 만들어진 그 손잡이는 이미 달구어진 인두나 다름이 없을 텐데 뜨거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벌겋게 달아오른 손잡이를 한사코 움켜쥐고 손이 타들어가건 문에 댄 이마와 뺨이 녹아내리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안쪽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모습. 솔직히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살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넋이 빠져있는 와중에도 손잡이는 덜컥거리며 흔들리고 있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선배님이 등에 메고 왔던 소방도끼를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기대고선 반대편, 그러니까 문의 경첩을 향해서 힘껏 도끼질을 시작했죠.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저희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도끼를 내려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한쪽 손을 내밀어서 선배를 마구 밀어냈죠. 안 돼! 안 돼! 이건 여기서 죽어야 돼! 절대 안 돼! 죽어! 제발 죽어! 믿어지세요? 할머니 하나가 등에 매달려 있는 저와 문을 열려는 안쪽에 누군가, 그리고 선배 한 명을 모두 감당하는 광경을요. 믿기지 않겠죠. 저도 이해합니다. 솔직히 안에 들어갔던 게 저 혼자라면 아마 가스와 연기를 마신 탓에 환각을 봤던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배도 저와 같은 걸 보고 있었으니 그건 틀림없이 현실이겠죠. 하여튼 다행히 선배가 의식을 끌어준 탓에 할머니가 문에서 좀 떨어졌고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할머니 허리를 붙들었어요. 양 어깨와 가슴팍을 가로질러 그렇게 잡고는 레슬링 선수처럼 온 힘을 다해서 뒤로 끌었죠. 그제서야 할머니가 조금씩 문에서 떨어지더군요. 야, 꽉 잡고 있어. 저기 안에 계신 분, 좀 떨어지세요. 도끼로 문을 부술 겁니다. 선배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할머니가 멀어진 문 안쪽을 향해서 경고성을 날렸죠. 그리고 힘껏 문을 내리쳤습니다. 쩍쩍하고 몇 차례나 문을 두들겼죠. 문고리를 잡고 버티던 할머니가 끝내 손잡이를 놓치는 순간 선배의 도끼가 기묘할 정도로 단단하던 그 문을 박살냈습니다. 순간 그동안 실내에 자욱하던 연기가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이 쪼개지자 할머니는 비명과 함께 몸에서 힘을 쭉 뺐습니다. 그동안 쇳덩어리처럼 버티던 게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죠. 저는 서둘러 제가 쓰고 있던 산소범배의 마스크를 할머니께 씌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안쪽에 있을 구조 대상자를 끌어내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문 안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커녕 짐승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른다지만 그 정도도 구분을 못하진 않습니다. 그 방 안에 생물체는 무엇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구해서 병원에 보내고 마침내 완전히 화재를 진압할 때까지 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도 마찬가지였고요. 감식반의 조사 결과 화재는 사고나 시설 노화가 아니라 명백한 방화였어요. 범인은 바로 할머니였고요. 할머니는 방 안에다가 온갖 연소성 물질을 뿌려뒀던 것 같아요. 기름이며 신나, 본드 같은 불붙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잔뜩 말입니다. 그래놓고 도시가스관을 잘라서 폭발을 일으켰으니 유독 그 방에서만 엄청난 불길이 일어났던 거였죠. 이 행각이 상상 이상으로 집요한 것이 범행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물질을 한 번에 많이 사들이면 의심을 사니까 석유난로에 넣으려고 그런다, 혹은 스쿠터에 넣을 기름이다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사모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맡고 있던 방은 원래 안쪽으로 열리는 문인데 직접 공구를 가져다가 개조를 해서 바깥으로 열리게 바꿨고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방 안에 무언가를 가둬둔 다음 반드시 불태워 죽이리라는 각오가 느껴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뭘 태우려던 걸까요? 조사를 해봤지만 동네에 없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동네는 둘째치고 할머니를 제외한 무언가가 그 집으로 드나드는 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 혹은 들고양이나 들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분명히 안쪽에서 문고리를 돌리려고 했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식반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방 안에서는 분명히 단백질에 연소 반응이 있긴 했대요. 신나며 기름, 본드 따위의 독성 연소 물질 사이에서 분명히 뭔가가 타겐한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나. 가해자는 있고 목격자도 증인도 있는데 피해자만이 없는 상황이죠. 빌라의 주민들과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할머니는 본래 엄청 착하고 성실하던 사람이었대요. 심지어 조사해보니 불과 2년 전까지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고요.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내에서 왕따 사건이 터지고 마침 정인이 가까웠던 할머니가 자진해서 교직을 그만둘 때까지 무려 4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재직하고 있었대요. 네? 아, 그 왕따 가해자요?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역학관계가 밝혀지자마자 혹시나 싶은 마음에 왕따를 주도했던 그 학생의 거취부도 찾았죠. 그런데 멀쩡해요. 오히려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서 지금은 전교 3등에 반장까지 하고 있대요. 피해자도 지금은 다 회복을 해서 전학 간 곳에서 잘 살고 있고요. 여기까지 조사하고 나자 도저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죠. 결국 사건은 독거 노인이 광증에 빠져서 일으킨 방화로 처리되었습니다. 범인이었던 할머니는 그 뒤로 얼마 못 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고요. 다만 이건 현실성이 없는 소리니까 그냥 흘려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조사를 해보긴 했거든요. 그 할머니가 재직 중이던 그 초등학교를요. 혹시나 거기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라도 없을까 해서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주변 학교에 비해 유독 왕따니 폭행이니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나 봐요.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 애들이 뭘 해봐야 얼마나 했겠느냐 싶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누구는 왕따를 주도한 끝에
전치 몇 준이 하는 상해를 입힌 적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인데 칼부림이 난 적도 있다더라고요. 그 외 공작 시간에 쓰는 조각칼 같은 걸로요. 한 5년에서 6년 주기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 평판이 그리 좋진 못했나 봐요. 선생님들의 이직이나 퇴직도 빈번했고요. 아마 그런 환경 탓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일인가 몰라도 무슨 전설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더라? 학교에 악마가 산다나? 알아요. 그냥 학교 전설 같은 거죠. 자정이 되면 동상이 걸어 다닌다느니 미술실의 조각상이 피눈물을 흘리느니 그런 애들의 장난. 저도 무슨 헛소린가 해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봤습니다. 졸업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람이 휙 변한대요. 전날까지 서로 사이좋게 오락기도 하고 간식도 사 먹고 그러던 애가 갑자기 말입니다. 원래는 상냥하고 교우관계가 좋던 애가 미치게라도 한 것처럼 돌변을 해서 주변에 해를 입히게 된다나. 왕따를 주도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하는 게 그런 애들이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아이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든 전학을 가든 어떤 식으로 학교를 벗어나면 또 감쪽같이 원래대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학생들끼리 학교에 사는 악마가 신 거라고 그랬다나요. 그쵸?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알아요, 저도. 그냥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다 보니 뭐라도 이유나 근거를 찾고 싶어서 이런 소문도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혹시 할머니가 불태워 죽이려던 것이, 그리고 마침내 죽인 그게 뭐였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대체 뭐였을까요? 방 안에 있던 그것은.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다. 석형은 차마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다가 거실에 나뒹굴고 있던 빈병들을 걷어찼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빈 소주병의 파편이 어질러진 현관에 나뒹굴었다. 방금 전까지 거기서 시시덕거리던 머저리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도저히 가라앉히기 어려운 우라가 가슴에 치밀었다. 대체 뭐야? 좀 어질러졌고 관리가 좀 안 됐기로서니 멀쩡한 집에 들어와서 흉관이 뭐니? 이 연병을 새끼들. 그래,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그의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마누라가 집을 나가고부터? 아니면 그가 실직하고 난 다음부터? 딱 집어 언제부터였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석형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뒤로 청소기는커녕 빗자루 한 번 쓴 적이 없으니 남들 보기엔 흉가 같겠지. 허구한 날 강소주로 밤을 지새운 까닭에 바깥 출입이 없었으니 오해할 만도 하다. 그러니까 그의 집은 어느샌가 유명한 흉가라고 소문이 난 것 같았다. 석형은 아직도 처음 들어왔던 얼간이들의 얼굴을 기억한다. 남녀 한 쌍으로 이루어진 그들은 석형이 안방에 있는 사이 멀쩡한 남의 집에 신발까지 신고 쳐들어왔다. 불 꺼진 거실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목소리가 들리기에 나가보니 웬 일면식도 없는 남녀가 기묘하게 생긴 네모난 기계를 들고 거실을 서성대는 게 아닌가. 안방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무슨 지뢰라도 찾는 것 마냥 사방의 기계를 휘두르던 꼴이란 차마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다. 기가 막힌 석형이 쌍욕을 뱉으며 고함을 지르자 남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쳤더랬다. 그때 그 연놈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주 요주를 내놨어야 했는데. 분명 소문의 근원지는 그들일 것이다. 쟤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던 탓에 몰랐으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석형을 귀신으로 매도하고 입방정을 떨었을 것이다.
저 커플이 사라지고 채 2달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소문은 곡해되고 부풀려지고 와전되어 석형의 집은 흉가로 낙인 찍힌 것이다. 오죽하면 지난달과 이번 달을 통틀어서 7번이나 그따위 일을 당했을 정도니까. 석형이 관청에다 얘기라도 했다면 사정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워낙 오지 시골인 까닭에 마을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 이런 봉변을 당하는 걸 테고, 관청에다 말해서 표지판이라도 박아뒀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석형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집이 아직 흉가는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조만간 목을 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했다. 간신히 시근덕거리는 걸 참고 석형은 안방의 문을 열었다. 거실보다야 좀 낫지만 곳곳에 나뒹구는 빈 소주병이며 널브러진 쓰레기들이 가득한 방. 그 한가운데 전등갓에 메인 플라스틱 줄이 보였다. 딱 사람 머리가 지나가면 알맞을 만한 둥근 고리가 달린 그것이 석형의 눈에 아롱아롱 흔들렸다. 20년을 매진해온 직장에서 사소한 실수로 잘리고 퇴직금도 받지 못해 쫓겨났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아직 젊으니까. 요즘엔 40대 중반의 나이도 젊은 축에 드니까. 교통비를 포함해서 매달 15만 원으로 생활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으니 치킨집이라도 내볼까 희망적으로 생각했었다. 물론 그 부푼 꿈은 석형이 은행을 찾아갔을 때 산산이 박살나버렸다. 마누라가, 그 빌어먹을 마누라가 매달 석형이 날라다주는 월급을 쌓아두긴커녕 지친 정에 날름날름 넘겨줬단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퇴직한 다음 날이었다. 원래도 썩 변변한 여자는 아니었다. 착하고 순했지만 그저 그뿐이었다. 딱히 오래 다닌 직장도 모아놓은 돈도 없었으며 그런 주제에 제 가족은 끔찍이도 생각했다. 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던 자기 동생이 해달라는 거라면 지 간이라도 뽑는 신용을 하던 그런 여자였다. 장인 장모라는 것들은 그 멍청함을 우애라고 생각해 기특해했고 심지어는 이용해 먹기도 했다. 사실 신혼까지만 해도 석형 또한 그렇게 생각했으니 남 흉볼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제 남동생이 너무 가여워서 제 간도 심장도 뽑아줄 것처럼 아껴서 마누라는 석형의 월급을 죄다 그 밑빠진 독에 들이부은 것이다. 어쩐지 타고나길 돈 버는 재주력은 없는 친정이 허구한 날 사업을 벌린다 했다. 처남이 차렸던 중식당과 맥주집과 기사식당의 자본금이 모조리 자기의 월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석형은 온몸의 피가 땅 밑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다음 계단인 줄 알고 밟으려던 것이 낭떠러지였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 석형이 넋이 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알뜰하게도 퇴사 사흘 전에 들어온 지난달 월급까지 싹싹 긁어 모은 마누라가 제 친정 식구와 함께 사라진 뒤였다. 아껴 입느라 나프탈린 냄새가 밴 석형의 고급 정장까지도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땐 오히려 웃음이 터졌다. 그날로 석형은 망가졌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궁리가 솟아나지 않았다. 넉넉지 않은 벌이에 모아놓은 돈도 없이 집부터 구하느라 대출은 이미 최대 한도로 땡긴 상태였다. 아직도 갚을 날이 멀었는데 어디서 더 돈을 구할까?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던 나이는 특히나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 하다못해 공사판 막노동에도 몸쓰는 일 해본 적이 없는 중늙은이는 일자리가 없었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사회에 달려들어 봤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술독에 빠져 으깨어진 몸뚱이와 다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그때 석형은 깨달았다. 아, 내가 죽을 때구나. 그런 차례가 되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세상이 나에게 이럴 순 없다고 생각했다. 망가진 몸뚱아리라도 저절로 죽어지진 않아서 남아있던 돈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예초기 날줄과 소주를 샀다. 술을 진탕 마시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형광 녹색줄을 풀어 매듭을 지었다. 낡은 천장을 주먹으로 몇 번이나 때려서 부숴버리고 대들보에 끝을 매달았다. 전등 바로 옆에 매달린 인생의 탈출구를 멍하니 바라보며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들이붓고 울고 화내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머리를 고리에 끼워 넣었다. 술 기운에 비틀거린 다리가 의자를 놓치고 드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목에 살꺼죽이 단숨에 조여들었다. 목젖을 짜내기라도 할 듯 거칠게 줄이 좁혀들고 혓바닥이 구역질처럼 치밀어 입 밖으로 뱉어진 바로 그 순간 거실에 그 연놈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화도 나지 않았다. 어차피 곧 석형은 사라질 것이었고 주인 없는 집에 누가 들락거리건 딱히 상관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때를 맞추지 못했다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차라리 자기가 목을 맨 다음 인생망한 40대 중반의 중늙은이에서 대들보에 목을 맨 무기물이 되었을 때 찾아왔더라면 재밌었을 텐데. 사람이 목을 메고 죽은 진짜 백이 흉가가 되어서 소문이 나건 말건 상관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 하지만 방문자들의 타이밍이 문제였다. 그들은 마치 짜게라도 한 것처럼 석경이 술을 들이키고 마침내 최후의 용기를 발휘하여 고리에 목을 끼워 넣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다. 첫 번째 커플 때도 그랬고 그 뒤로도 몇 번씩이나. 석경이 이토록 화가 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었다. 자기더러 죽으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던 세상이 이제 지들 소원대로 죽어주겠다니까 이딴 식으로 회방을 놓는 것이다. 형광 연두색 고리에 네 번째 목을 넣었다 뺐을 때는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해 악을 쓰기도 했다. 죽으라더니 나가 죽어버리라고 나를 몰아세우더니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게 어딨냐고 하늘에 사대질도 했다. 줄을 목에 걸고 이제 의자만 걷어차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거실에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여기가 그 흉가라며. 그래, 맞아. 아주 악독한 귀신이 나온대. 처음에는 소리만 내어 쫓아냈다. 다음에는 악다구니를 질렀고 그 다음엔 아이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던졌다. 제발 꺼지라고, 영영 사라져버리라고 폐악질을 부렸다. 그들이 사라지고 곧장 목을 매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게 도저히 쉬워지질 않았다. 애초부터 마음이 약했던 석형으로서는 술기운내로도 빌리지 않고서는 무리였다. 그래서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다. 막 진입자를 쫓아낸 지금도 술기운이 싹 가시게 겁이 났다. 하마터면 성공할 뻔한 첫 시도 이후로 저 연두색 고리에 머리를 디미는 일이 미치도록 두려웠다. 결국 석형은 이번에도 죽지 못하고 오물로 범벅이 된 침대에 다시 누웠다. 다음에 깨어날 적이면 제발 아무도 오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까무룩 눈꺼풀을 감았다. 야, 여기가 거기야? 선두에 선 남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걸음걸이가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워커 비슷한 신발을 신었는데도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뒤따르고 있던 사내들도 긴장된 기색이 역력하여 침을 꿀꺽 삼켰다. 개중에 안경을 쓰고 비교적 영리해 보이는 남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야. 자기 와이프를 목 졸라 살해하고 예초기 와이어에 목을 맨 함석형 생가. 그의 말에 그렇지 않아도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던 일행이 창백하게 질렸다. 사실 이곳은 그들 같은 흉과 관련 동아리 사이에서 최근 유명해진 곳이었다. 함석형.
1990년대에 사망한 범죄자. 당시 이곳 근처에 있던 자그마한 농기구 회사에 재직 중이었으나 돈을 벌겠다고 찾아온 여직원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해고당한 남자였다. 그것도 모자라서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튿날 아내를 포함한 친정 식구를 모조리 목졸라 죽이고는 자살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 애초부터 상당 부분 융자가 잡혀있던 집은 물론 당장에 은행 경매 매물로 나왔으나 입지도 좋지 못한 데다가 흉흉한 사건이 있었던지라 누구도 사질 않았다. 와씨, 실내는 엄청 으스스한데. 조심해. 지난번에 한 번은 집 밖에서도 목격된 적이 있다는 것 같으니까. 선두의 남자가 사방으로 스마트폰을 비추었다. 플래시가 집안에 가득 찬 먼지 탓에 하얀 고깔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집주인이 죽어버린 후 누구의 손도 타지 않고 방치된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몇 번이나 곰팡이가 들고 시들어 검게 뜬 벽지, 삭아서 먼지가 있는 옷장,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박살난 가구들과 원인 모를 얼룩이 잔뜩 든 바닥. 어째서 이렇게까지 흉흉한 곳이 최근에야 발견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선두의 사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동영상 녹화가 켜진 스마트폰으로 찬찬히 집안을 비추었다. 야, 녹화 다 됐어. 얼른 나가자. 나 좀 무서워. 기다려봐 좀. 유령이라도 찍어서 나가면 바로 100만 조회수 찍는다. 호들갑을 떠는 일행을 밀어내고 사내는 확인을 위해 핸드폰의 갤러리를 열었다. 행여나 녹화 품질이 좋다면 이것만으로도 꽤 유명세를 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침을 꿀꺽 삼키며 그새 녹화된 장면을 확인하려 동영상을 재생한 순간 나가. 당장 나가. 썩 꺼져. 스마트폰의 스피커에서 형용할 수 없이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나 조용한데 바로 뒤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한데 동영상 속에서는 마치 천지가 뒤흔들릴 것처럼 거친 욕설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어리 빠진 사내가 동영상 속 소리가 들려오던 안방 쪽을 향해서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비춘 그때 나가. 어느새 열린 안방문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폭음이 쏟아졌다. 이제는 생마저 빠진 노란 플라스틱 줄을 목에 감고 목이 졸려 퉁퉁 불어터진 기괴한 형상의 사내가 괴성을 지르며 그렇게 달려들었다. 여기 한 가족이 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이. 배경은 놀이동산에 하늘은 더없이 맑고 사방에선 폭죽이 터진다. 어린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치고 곳곳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먹거리를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행복에 도취된 듯 더없이 밝았다. 하지만 이 가족의 구성원 중에선 그 누구도 웃고 있지 않았다. 그럼 갈까? 정혁이 말했다. 아이는 붙잡은 손을 따라 비척비척 머뭇거리는 걸음을 내딛는다. 정혁의 아내 수연은 마치 그의 눈치를 보는 듯 보조를 맞출 뿐이다. 정혁 또한 수연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며 안색을 살핀다. 지난주 이웃 주민에게 들었던 어떠한 말 때문이었다. 저기 506호 아저씨, 내 이런 참견하는 거 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요새 안 사람이 좀 이상한 거 못 느끼나? 해가 지고 퇴근하는 길.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집 앞을 서성이던 옆집의 할머니가 어렵사리 입을 떼었다.
한 번에 알아듣기엔 너무나 맥락 없는 말이라 정혁은 그저 멍하니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요새 집에 있으면 자꾸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그 집에서 아들 하나 키우잖아. 그 애가 막 울고불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애가 비명을 지른다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다신 안 그럴게요 하면서 막 울어. 내가 어지간하면 이런 소리 안 할 낀데 하루가 멀다고 애가 그러니까네 마음이 좀 그렇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하고 듣고 있던 정혁은 마지막이 되어서야 할머니의 아리송한 말을 이해했다. 즉, 가정폭력이 있는 것 같단 얘기였다. 괜한 오지랖을 부려 미안하단 말과 함께 할머니는 곧장 자기 집으로 사라졌지만 한동안 정혁은 멍하니 아파트 복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아내도 아이도 잠든 집안에서 정혁은 조용히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의 문을 열었다. 스마트폰의 침침한 플래시를 손전등 삼아 살펴본 아이의 몸은 기묘한 멍자국과 붉은 자국 투성이었다. 정혁은 지난 몇 달간 아이의 몸에 드문드문 나타나던 멍을 떠올렸다. 아내의 말로는 유치원에 사이가 나쁜 친구가 있다던가. 그맘때 사내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냐며 자기가 그쪽 엄마랑 얘기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수연은 그렇게 설명했다. 회사의 사정으로 본래 살던 곳을 떠나 시골에 내려온 탓이리라 그리 생각했다. 아들은 원래 너무나 유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갑자기 변한 환경 탓에 마음이 불안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당신 혹시 아이를 때리느냐고.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 수연은 착한 사람이었다. 수더분한 성격에 매사에 친절했고 그 점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임신하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남들보다 2배는 넘게 입덧을 했고 본래부터 좋지 않던 체력 탓에 집안에만 있는 날이 늘어갔다. 점점 웃음은 사라지고 짜증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정혁은 그것이 그저 보통 일이라 생각했다. 임신이란 게 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 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하자는 것이면 무엇이든 했고 먹고 싶다는 것이면 눈발을 뚫고서라도 사다 날랐다. 언젠간 아내의 우울이 사라질 거란 믿으며.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이른 속단이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젠 정혁마저도 힘이 들었다. 아들은 수시로 아팠고 밥 먹기를 꺼려했으며 밤이 새도록 울었다. 직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와도 집은 더 이상 그의 안식처가 아니었고 더는 아내 하나를 달리는 일에 힘을 쏟기가 어려워졌다. 대화가 줄었고 아내는 더더욱 어두운 표정을 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겠지만 하필이면 마침 그 타이밍에 회사의 점검 명령이 떨어졌다. 정신없는 이사,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잔업, 1년에 제 열흘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엄청난 업무량. 아내가 그를 마중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잠을 참아가며 기다리던 것도 1년을 가지 못했다. 대화는 단절되고 아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는 게 손에 꼽을 만한 일이 된 지도 오래. 한 집에 살곤 있지만 그저 그뿐인 나날. 그 치명적인 간극이 마침내 이런 불온한 일을 벌이고 만 것이다. 처음에는 괴로웠고 그 다음으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정혁 스스로도 자신이 가장으로서 마냥 옳았냐고 묻는다면 캥기는 구석이 많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던 와중 결국 정혁은 회사에 거의 강짜를 부리다시피 해서 휴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곧장 이 놀이공원으로 찾아온 것이다. 왜 그랬는진 알 수 없다. 어쩌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아내와 둘이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저히 그 쓸쓸한 집안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다.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정혁의 태도와 갑작스러운 휴가에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결국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여기에 오기까지 두 사람은 거의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정처 없이 놀이공원을 걸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나돌아다녔고 그 사이에서 완전히 침묵 중인 세 사람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쓸쓸했다. 결국 어떻게든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정혁이 아들에게 말을 붙였다. 아이를 기구에 태워놓고 뭐라고 물꼬를 터보려는 시도였다. 아들, 혹시 뭐 타고 싶은 놀이기구 없어? 한동안 불안한 듯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시선을 돌리던 아들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저거. 짐짓 쾌활하게 고개를 돌리던 정혁의 몸이 순간 딱 굳었다. 아들이 가리킨 것은 그맘때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범퍼카나 회전 목마가 아니라 있는지도 모르게 으슥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검은 저택 같은 것이었다. 아직 공사 중인 시설이니 네가 탈 수 없을 거라고 말하려던 정혁의 눈에 어설프게나마 꾸민 티가 나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악몽의 저택. 그제야 정혁은 아들이 가리킨 검은 저택이 공사 중인 시설이 아니라 놀이공원에 흔한 귀신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다. 처음엔 차라리 다른 것을 타보면 어떻겠냐고 말하려던 그는 마음을 바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하기야, 당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차라리 실컷 놀고 난 아이가 잠이 들었을 쯤 자이 눕혀놓고 밖에서 말하는 게 낫겠지. 그런 생각이었다. 어쩌면 그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미루고픈 그런 심리일지도 모르고. 하지만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저택은 어린아이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두 분씩 입장하실게요. 순간 그들 사이에 맴돈 침묵. 정혁은 고민했다. 습관적으로 아내와 아이만 보내려던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든 것이다. 한동안 망설이던 그를 결심하게 한 것은 불안해하는 아이의 눈동자였다. 아빠는 바로 뒤에 따라갈게.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건진 본인도 알 수가 없었다. 어차피 먼저 입장한 사람과 뒷사람 사이에는 5분 정도의 간극이 있었기에 바로 따라간데도 별 의미는 없을 거였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아이가 딱딱한 얼굴의 아내와 문을 지나간 후 한동안 기다리던 정혁이 천천히 저택으로 입장했다. 호러하우스 계통의 저택 실내는 상상 이상으로 어두침침했다. 생긴 것과는 달리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냄새는 산뜻했지만 사방에 널린 거미줄 같은 것들은 도저히 가까이 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인가? 심드렁하게 생각하고 있던 정혁은 어느샌가 함께 입장한 사람이 사라진 걸 눈치챘다. 아마도 넋을 놓고 걷다 보니 걸음 차이가 벌어진 모양이다. 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 딱히 찾을 마음도 없어서 정혁은 서둘러 내부를 지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저택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넓었다. 딱히 무섭다고 할 만한 것도 없이 그저 어두컴컴한 복도가 이리저리 꼬이고 비틀려져 한없이 걷고만 있을 뿐. 별 감상도 기대도 없이 들어온 정혁조차 명색의 놀이기구라는 게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장을 하고 10분쯤이 지났을 무렵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방이 캄캄한 가운데 묘하게 빛을 내는 듯한 보라색 천막이었다. 어딘가의 서커스단에서 쓸 법한 뾰족한 텐트는 그를 환영하듯 밝은 빛이 켜진 입구를 열어둔 채였다. 정혁은
서둘러 지나갈 요량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천막에 들어섰다. 빈 조명이 쏟아지는 천막의 한가운데는 동그란 테이블과 묘하게 그럴듯한 수정구가 덩그러니 놓인 채였다. 이렇게 허술해서야 당장 놀이기구를 즐길 마음이 조금도 없는 정혁조차 슬슬 기가 막혔다. 더구나 이곳에 오기까지 거의 외길로 진행되었음에도 천막엔 들어온 것 위에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수정구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진행시켜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정혁은 한숨을 내쉬며 적당히 수정구를 건드려 보았다. 그 순간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디서 들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와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내려는 건지 몰라도 제법 그럴듯하긴 했다. 정혁이 뭐라 답변하기도 전에 목소리는 곧장 다음 대사를 뱉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하지만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희 가게에 오시려면 어지간해선 힘드실 텐데 아마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하시는 분이 있나 보죠? 혹은 어떻게든 현실을 벗어나고 싶으시거나. 불쾌한 말이었다. 호러 어트랙션이라고 해도 애들까지 출입하는 놀이동산에서 나와도 좋을 말이 아니기도 했다. 혹시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아내와 아이도 이런 말을 들었을까 싶은 정혁이 미간을 좁혔다. 지금 당신들 대체 무슨 소리 합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누구나 바꿔버리고 싶은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런 분들께 영업을 하고 싶을 뿐이랍니다. 정확히는 거래를요. 말이 끊긴 것에 정혁이 화를 내기도 전에 테이블에 놓여있던 수정구슬이 묘한 빛을 내뿜었다. 한순간 어두침침하다 싶을 정도로 조명이 났던 텐트 내부가 선명하게 밝아졌다. 갑작스런 변화에 놀라 정혁이 한 걸음 물러섰다. 어때요? 거래하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거래를 말하는 겁니까?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도 정혁이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리고 목소린 한층 더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세상사 참 우습지요.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심적 고통은 거의 다른 사람으로 인한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점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끔찍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바꿔드리죠.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고 싶나요? 그것도 바꿔드릴 수 있어요. 원한다면 당신 자신도 바꿔드릴 수 있지요. 지금의 모습이 지겹나요? 감당할 수 없는 수술이나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고 싶어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대가만 베푼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드리겠어요. 수정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몇 번이나 정혁의 눈을 스치고 당혹감과 분노에 선명하게 떠졌던 그의 눈이 차츰 몽롱하게 풀어졌다. 그런 걸 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보다 대가가 뭔데요?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낮아진 그 목소리가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목숨이죠. 다만 소중한 사람의 목숨 같은 건 아니에요. 당신이 바꾸고 싶은 사람의 목숨. 당신이 우리의 거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바라는 대로 조정된 사람으로요.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거든요. 만약 당신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그땐 얘기가 다르겠지만. 수정구 속에서 펼쳐진 커다란 체스판 위에서 거대한 손이 나타나 보드 위에 있던 체스말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서 나타난 손이 그 전까지의 체스말보다 더 아름답고 정교하게 생공된 것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정혁은 직감적으로 저것이 목소리가 말하는 거래의 비유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세상에 있던 사람을 드러내고 새로운,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 말을 내려놓는 것. 그렇다면 목소리의 말대로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몽롱한 가운데 정혁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한마디 말도 없이 내내 조용하던 아내의 얼굴이었다. 누구도 모르게 완전히 바꿔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목소리의 말이 전부 진실이라면 정혁은 손해보는 게 없다. 목숨을 가져간다느니 하는 것도 그저 눈속임일 뿐이다. 아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아내의 마음이 조금 바뀔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거래라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혁은 어느샌가 자신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 거래를 하시겠어요? 이 도장만 찍으면 돼요. 아주 쉽고 아무런 고통도 없답니다. 천막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늙고 추한 팔이 나타났다. 제 손바닥이라도 뚫을 양 기나긴 손톱과 검붉은 피부, 힘줄이 도드라진 징그러운 팔은 어울리지 않게 작고 아기자기한 도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렇게 사라졌다. 당신의 손바닥 위에요. 한 번만 쿡 찍어주세요. 손바닥에 한 번만. 이제는 거의 헐떡이듯이 정혁이 장난스럽게까지 한 목소리의 말을 되뇌었다. 오른손이 저절로 뻗어나가고 자그마한 도장을 손에 들었다. 인주인지 뭔지 모를 붉은색 도료가 잔뜩 발린 도장은 글씨 같지도 않은 문양으로 요사스럽게 빛이 난다. 덜덜 떨리는 오른손이 활짝 펴진 왼손바닥으로 서서히 다가갔다.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수정구가 한층 더 요란하게 빛나고 정혁은 도장을 내려놓았다.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도장이 수십 킬로그램은 됐던 것처럼 발이 욱신욱신 저렸다. 전력 질주를 하고 온 사람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정혁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거래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정혁은 그것이 기만이라 생각했다. 목소린 목숨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대가로 내어놓는 새로운 아내가 단지 마음을 바꿨을 뿐인 동일 인물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그들 사이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혁의 결정에 놀란 듯 한동안 말이 없던 목소린 잠시 후 단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아쉽네요. 그럼 나가시는 문은 이쪽입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시길. 방금 전까지 마냥 닫혀있는 듯 보였던 천막의 한 면이 가위로 자르듯 스르륵 벌어졌다. 들어올 때와는 달리 정혁은 한결 홀가분하게 텐트를 나섰다. 나간다면 오늘 하루 아이와 충분히 놀아주고 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아내와 차분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리 다짐했다. 텐트를 나오자 한결같이 외길이던 어두침침한 실내 대신 흔히 호러하우스라고 하면 연상할 법한 거미줄과 붉은 조명이 보였다. 여기저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듯한 해골 따위가 굴러다니는 길을 정혁은 담담하게 나아갔다. 그리고 출구를 열자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렸다. 여보. 나오자마자 보이는 아내의 뒷모습에 정혁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아내가 긴 머리를 찰랑이며 뒤돌아보고 그를 향해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웃어 보였다. 연애하던 시절 이후로 처음 보는, 아니 정혁이 살면서 본 적 없을 정도로 밝은 웃음이었다. 마치 몇 년 전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환한 얼굴. 순간 정혁의 머리에 벼락이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아내의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이 대기줄을 타고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텐트 안에 목소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원한다면 당신 자신도 바꿔드릴 수 있지요. 지금의 모습이 지겹나요? 만약 당신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그땐 얘기가 다르겠지만 목소리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바꿔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과는 다를 거라고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는 낯설기까지 한 아내의 얼굴을 보자 정혁이 등에서 기분 나쁜 식은땀이 쭉 솟았다. 목소리가 말해주지 않았던 자신을 바꾸는 대가의 정확한 내용이 불길한 상상력을 자극했다. 어쩌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리란 마음먹었던 것은 단지 정혁의 생각일 뿐일지도 모른다. 설마. 당신 설마... 다급하게 아내의 어깨를 붙들고 격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려던 바로 그때 아빠! 멀찍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이 양손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심장이 굴러 떨어진 것처럼 타오르던 가슴이 한순간에 확 식었다. 지나치게 놀라는 바람에 쿵쾅대는 가슴이 아플 정도로 뛰었다. 정혁은 안도한 듯 밝게 웃는 얼굴로 달려오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아들, 어디 갔었어?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모처럼 나들이를 왔으니 그런 것도 좋지 않냐며 아내가 빙긋 웃었다. 좀 전까지와는 달리 정혁에게도 낯익은 그런 미소였다. 정혁은 다시금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예쁜 예감에 아내에게 마주 웃어 보였다. 그래,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아빠 거. 아이가 한 손에 들고 있던 콘을 내밀었다. 정혁이 장난스럽게 그것을 와구와구 먹는 척하며 받아들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요 몇 달 동안 가장 밝은 아들의 표정에 정혁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물론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아들의 손바닥에 찍힌 낯익은 문양의 붉은 도장 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했다.